저 지붕서부터 땅바닥 이르기까지를 다 그리니까 다 쫙. 남이 무슨 말을 했다가 아니라 나는 지붕을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기회가 참 드물지 않을까. 지붕에 대해서 생긴 게 뭐 역사, 뭐 수렵 생활을 하다가 목축으로 인해서 집을 짓고 이런 이야기를 쓰려다가 그 책을 읽고 간단하게 좀 들어봤는데 벽이 없어도 건물이 가능하고 그게 이제 지붕이 있으면 영역이 형성된다. 그리고 평탄한 지붕의 건축물이 풍경에서 위치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 두 대목을 보면서 감동받았다고? 그러니까 이 두 대목이 제가 길을 다니거나 이동 중에 뭐 도시나 마을을 보면서 얻었던 감상과 좀 비슷했습니다. 지붕이 각져서 세련된 모습도 좋은데요. 뭐 세모, 네모 좀 다채로워 보이지가 않는 지금의 모습이 좀 아쉬웠다는 게 지금 저의 느낌입니다. 지붕이 예. 다채롭지 않다. 예, 그게 좀 아쉽다. 지붕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비를 맞지 않게 물매를 형성하고 지금도 일부 지붕은 사람이 잠시 서서 비를 피해가는 곳인데 우선은 제가 지붕이란 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너무 애매한 생각만 자꾸 났는데 건축에서 가장 넓은 재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뭐 누가 다 그렇게 네. 얘기할 테. 그래서 기둥과 바닥을 보호하면서 비 들이치는 걸 막으니까 또 단속 면적 제일 넓으니까 넓은데 두 번째는 뭐 산업시설이든 지난번 루이스칸 건물 얘기하셨다는데 그런 특수한 연출이 되는 공간이든 어떤 유형과 기능에 따라서 공간을 덮어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좀 자유자재의 그런 재료라서 넓은 재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할 때 글을 적게 적어. 글은 단어 이렇게 몇 개만 그냥 하고 글을 쫙 풀어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몇 개만 이렇게 적어야 돼. 이게 읽을 것도 아니고 볼 것도 아니니까 서로들 몰라. 발표하는 사람도 이거 다 못하고 그러니까 막 글만 많고 잘 안 읽혀져. 여기 키워드가 뭐예요? 여기서는 방금까지는 이제 벽 경계에서 안쪽을 좀 얘기했고 여기는 이제 바깥에서 지붕을 보았을 때 과거부터 지금까지 재료나 양식이 다양했고 지붕이란 게 건축의 어떤 인상착의 같은 것을 나타내는데 지금 와서 이 지붕이 뭐 선택지가 많아져서 시골에 가도 지금은 뭐 빌딩이나 상가가 많고 도심에서 한옥이 보여도 이 평지붕 건축이 어떤 전체적인 표준 지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차이가 뭐 도시나 지방이나 번화가나 집 근처 없을 정도로 좀 해결해야 된다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아쉽다 이런 게 지금 그런 감상을 썼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비교해 준 거 보면 하고 싶은 요 두 개의 말 뜻은 지붕이 형태 바깥쪽의 도시의 형태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것 같아. 이건 밋밋하다 그렇지 않다. 근데 뭘 말하는 거죠? 지붕이 많았는데 조족식에서 목조 굴뚝이 달린 데 있고 형지붕에 그때 종종 모였는데 아마 이곳에 점심야대 이런 말씀은 안 돼. 점심야설 12시에 이렇게 뭔가 기행문 쓰듯이 하지 말아라 이거지. 내가 학교에 있었을 때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일 모레 글피가 저기 건축학회에 뭐 발표를 해야 되는 날이에요. 이미 저기 논문은 제출을 했어. 학회도 내라 그러니까 등록해가지고 날짜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기 전에 리허설을 연습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에 딱 맞는 시간에 내느냐, 그거 꼬박꼬박 연습시켰어요. 근데 한 학생이 열심히 했는데 그게 보니까
그게 자기 얘기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PPT가 있길래 그 지워 그랬다고. 교수님이 지우면 이거 없는데요. 아니 지우라고. 그 지우라고 해서 막 이 사람이 이 친구가 지웠어요. 지금은 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지웠어. 그 다음에 보니까 자기 얘기 아니야. 그것도 필요 없어 지워. 걔를 밉건 한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지우라니까 학생들이 옆에 앉아있던 연구실 사람들이 다들 반은 걱정이고 반은 이제 불쌍하다. 교수님 저 왜 저러나 그러기도 하고 큰일 났구나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발표하는 친구가 당황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지우지 말고 이렇게 했어. 그러면 4개인가 5개인가 다 지우니까 글자가 이렇게 대롱대롱 판에 가득 적었는데 그림 떼고 못 떼고 하니까 글자만 4개 남았어.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막 울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막 선생님이 저 왜 저러나 넌 무슨 망신을 주려고 그러나. 그래서 난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글만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 있어. 네가 하고 싶은 창의는 글자 4개야. 그거를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데 그게 다 죽어버렸다고. 그러니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함의가 뭔지 그 단어 옆에다가 네가 말을 더 써봐라 그랬더니만 그 단어를 주고 단어를 하고 싶은 걸 쓰니까 이제 글이 조금 살아나. 그러니까 델롱대롱 매달리는 게 아니라 이제 빨래줄이 4개가 생겼어. 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논문 다 있어라. 내일 모레 근데 다 있으라니까. 끝에서 아이디어가 나오지. 다 된 다음에 아이디어인데 그걸 안 하고 넘어가면 너는 1주일, 2주일 끝나고 거기에 매몰되니까 빨리 고치라고. 그때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끝나고 나서 들어갔는데 그때 10시였어요. 밤 10시. 울더래. 씩씩한 그 남자애가. 울었대. 그래가지고 어떡할까 하는데 나중에 참고 해보자고 다 교수님이 뜻이 있겠지. 그래가지고 3일 지난 다음에 다시 발표하라 그랬어. 정말 딴 거 나왔어.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어떤 연구소에 갔는데요. 야, 설계도 잘하고 컴퓨터 잘하고 그랬거든요. 네가 왜 연구소에 왜 그랬더니 몸이 좀 아파가지고 저건 못하겠대. 근데 그때부터 연구 능력이 생겼대. 근데 마찬가지야. 이렇게 길게 쓰면 안 돼. 이거 다 지워야 돼, 이거. 이렇게 지우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느냐. 다 지워보라고. 지우기만 빨간 걸로 몇 개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만 그거에 초점만 써서 생각하는 버릇을 키워야지 된다고. 그 처음엔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정말 하려고 그러면은 사물이 그런데 대개 그런 단어들이 추상적인 단어들이야. 막 설명 안 하면 추상적으로 보이는데 자기가 그 단어를 쓴 이유가 속에 있거든요. 그냥 쓴 거 아니야. 이게 아무리 이렇게 해서 비판을 받았다 그러지만 그 단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가 있다고. 그거를 속으로 들여다봐라 이 말이야. 반드시 네게 있다니까.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그냥 묻혀버려 된다. 알았잖아? 이제 알았어 이제. 그 끝났어. 그러면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또 일주일 정도 개인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공부하면 아니 세상에 지붕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고 뭐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좋은 게 하나 쓰는 거잖아. 그럼 공부가 된 거지. 일생에 그런 거 몇 개 만들겠어? 100개 만들겠어? 아니, 못 만들어. 그거 하나일지도 몰라. 제가 이번에 이제 지붕이라는 요소, 교수님 책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붕에 대한 부분도 좀 자세하게 몇 번을 읽었고, 또 이 흐름이라는 게 교수님이 이렇게 쓰시는 일종의 언어들이나 그거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뭔가 그러니까 다 완전히 체득은 아닌데 그런 게 저의 머릿속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지붕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교수님이 이제 가끔 말씀 주실 때 버나드 루돌프스키 얘기를 해주셔서 예전에 한번 읽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별로 그렇게 막 그 버네큘러 건축에 대한 큰 생각이 없었는데 이번에 지붕을 한다고 걔를 다시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 이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슬프잖아. 이거. 너무 슬픈데도 이런 거죠. 이 사람 뭐 죄를 졌다고 그랬지. 근데 이게 이사 가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을 들고 가면은 다른 장소로 이사를 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이라는 거를 되게 함축적으로 이게 집이다. 아까 이제 지붕 말씀 주셨던 거 이걸로 제가 야, 이거 대단하다. 요즘 뭐 현대자동차에서 집과 같은 차, 뭐 이렇게 상점이 이동하고 이런 얘기 하는데 이미
뭔가 좀 슬프지만 사람이 이거를 들고 간다는 거는, 근데 지붕을 들고 가는 게 집을 이동하는 거다라는 이 개념이 이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근데 이렇게 잡았으면 좀 덜 느낄 텐데 정말 네. 이러고 있으니까 마치 추장이 있어가지고 안 하면 죽인다, 노예처럼 움직이라서 좀 슬퍼 보이는데 손만 조금만 대는 장면이 너무 곧게 루도프스키가 일부러 이렇게 찍읍시다 한 거 아닐까요? 저렇게 갈 수. 요렇게 하고 이거 머리가 됐잖아요. 이거. 네. 근데 그러고 움직이는데 어떻게 착착 맞춰 내식하냐고. 예. 동영상을 찾아볼까 했는데 동영상은 제가 못 없지. 봤고요. 네. 근데 이거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지붕이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긴이 이삿날이라고 해서 지붕 들고 가는 장면이 지붕을 함축적으로 표현했던 것 같고요. 그 한옥을 이제 뭐 20년 전부터 하고 여전히 저희가 한옥하면은 아까 문 소장도 그 노진아 팀장도 얘기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붕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붕이라는 게 뭘까라고 하는 와중에 교수님 책에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주셨죠. 저 기와의 형상은 물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때문에 저런 형상을 갖출 수 있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그러니까 이 지붕은 땅에 속하는 걸까 하늘에 속하는 걸까에 대한 그냥 개인적 질문을 좀 던졌는데, 역시나 이제 그 건축가 없는 건축의 책을 읽고 이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가면은 간혹 이제 무덤이라든가 일부 주거들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보면서 이게 지붕은 지금 땅이지 않을까? 땅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살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만들기 이전에, 그러니까 지붕이 생성되기 이전에 이런 모습으로 뭔가 생활이 되지 않았을까 해서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요거 이제 지붕을 생각하면서 한번 그려본 겁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 별, 그리고 비도 있고 바람도 있고 불도 있습니다. 번개. 근데 이 땅이 그것들을 다 수용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생명들이 나고 죽고요. 그렇다면은 지붕이 땅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붕의 원초적인 게 뭔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기보다는 땅에서 나왔다라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땅과 하늘, 집은 땅에서 나온 거다. 인간이 살기 위해서 하늘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 변화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붕이 그거를 알고 있단 말이죠. 인간이 만든 지붕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이거는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감동을 준, 사실 교수님을 뵙기 이전에도 이 예전에 아키텍처럴 리뷰에 2000년대 중반에 봤을 때부터 너무 제가 닿던 건데, 이 건물을 보면서 지붕은 땅이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루프라기보다는 땅에서 올라왔다라는 거를 생각하게 됐고, 땅과 다르지 않은 거를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이 장면까지 건축의 요소로서 지붕이라는 게 하늘이 있는지를 좀 설명할 수 있게 되고요. 거기서 우리가 어떤 걸 뭘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건물이 저는 그걸 보여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시설, 교수님 늘 말씀 주셨던 여기에 이제 학생들과 선생에 대한 의미도 주셨는데, 이 건물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거를 이번에도 한번 그 지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집, 나무가 솟아 올라온 이 지붕에 대한 거를 떠올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제 그림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수일을 하면서 기둥 2개를 세웁니다. 그리고 저 무거운 대들보를 얹기 위해서는 한 4명 정도가 이렇게 발판을 맨 다음에 목도로에서 올려야 됩니다. 그거를 수도 없이 해봤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강화도에서 요 지성묘, 특히 요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되게 무의식적으로 2개가 겹쳐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제일 지금 현존하는 그 고인돌이 거의 한 40% 이상이 지금 한반도에 남아있다고 하는데, 어쩌면은 이 장면이 한옥이라는
그러니까 육중한 지붕, 몇몇 사람들은 비판하고 했던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거를 상징화하면서 내려오지 않았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생각해봤고, 고인돌을 봤을 때 얘는 땅에서 솟아나온 듯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이렇게 다른 책에서도 봤던 게 단순히 천문이다 했을 때 뭐 어떤 무슨 저기 사주팔자를 한다거나 뭐 그럴 때 나오는 얘기도 하는데, 저는 지붕이 오히려 하늘과 닿고 그 하늘에 뭐가 어떻게 있는지 알 수 있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 자체가 천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요 장면은 이제 그거를 조금 그려본 겁니다. 그냥 단순히 판 거에서 뭔가를 올리고 세운 다음에 거기 안에 사람들이 막 있고, 그 비바람, 해가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빛이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까 그리고 그 생각했는데.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그냥 계속 머릿속에 있는 건데, 땅에 돌, 그다음에 조금 기둥인지 돌인지 모르는 세운 거와 요 장면은 그 저기 화순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지성묘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그것들이 지붕, 집, 묘, 땅, 하늘 이런 걸 연상시켜서 한번 그려본 겁니다. 같이 생각해 보려고. 이거는 그 저희 프로젝트 중간에 지붕이 올라간 상황만 제가 지금 올려본 겁니다. 왜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대건축에서는 이 정도로, 그러니까 되게 그 아주 뭔가 시그니처한 아주 상징성 있는 건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면은, 그러니까 한옥은 대부분 이렇게 짓거든요. 되게 육중한 지붕을 기둥 위에 올립니다. 근데 이게 이유가 어떤 걸까? 최근에 이제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몇몇 이제 현대 건축가들은 이 전통 지붕에 저런 그 육중한 지붕들이 불필요하고 너무 장식적이고 구조가 과해서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비판들도 합니다. 하지 말라면 되잖아.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좀 하고 싶은 게, 아까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불합리하기 얼마나 싶었던 게 많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우리의 어쩌면 사상하고도 닿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0% 이상 남아있는 그런 고인돌이라든가, 중국에서보다도 훨씬 더 크게 저희가 대들보를 사용하는 거 보면서 그거를 우리는 되게, 우리가 예전에 자명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좀 내려오는 게 아닐까, 하늘을 생각하는 것들이 여전히 한옥에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런 거를 단순히 비합리적이고 구조적 모순으로만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거 논외로 하고 우리의 고유성이지 않을까, 이 육중한 지붕이라는 게,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요것도 저희 아까 이제 노진아 팀장의 그 결과물 중간에 이제 제가 찍었던, 저희 회사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전통건축이나 한옥에서 우리의 고유성을 담은 집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일반 사람들도 지붕인데, 저희가 이제 새롭게 신한옥을 만들거나 할 때도 여전히 지붕이다 라는 게 그 되게 중요한 요소로서, 그러니까 문 소장도 결국 지붕을 가지고 어떻게 이 조형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한옥에 재해서 현대화할 때 이런 측면을 좀 고려하지 않을까. 역시나 이 여기에서도 아마 돈도 제일 많이 들었을 거고요, 이 지붕에. 그 다음에 투입되는 물량도 제일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건축, 그 다음에 어떤 지붕에 대한 생각이 닿아 있지 않을까. 여전히 우리가 현대 건축을 배웠음에도 그런 게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한옥 지붕에 남아있는 거는 뭐 앞선 이게 한옥뿐만 아니고 다 해당되는데, 그 하늘과 닿고 그 근본이 제가 해석하기를 땅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바람, 비, 번개, 태양 등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을 받고 바람에 깎이고 해에 부서지죠. 근데 이제 지붕이 있음으로써 그 경계에서 좀 생명을 감싸고 그 안에 시간을 만들고 하는 것들, 지붕은 땅의 연장이고 하늘의 변화를 수용하는 거다 라는 걸로 지붕을 좀, 요거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방식이지, 우리가 집 짓는, 제가 이제 이렇게 이거를 일단 선엄이라면 선엄적으로 경험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바가 이런 모습일 거야. 저 속에 우리가 있어. 그러니까 지붕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땅에서 올라간 거야 라는
측면으로 생각했고, 근데 이 생각을 하니까 저 이게 이해가 이제 됐어요. 뭐 갑자기 왜날 보고 사실 이게 이해가 됐어요. 아니, 뭐냐면 사실 김중업 선생, 혼자 이해하면 될 일을 왜 자꾸 몰라게 해가지고. 엄덕문 선생이 뭐 세종문화회관이나 어쩌면 그런 것들을 그냥 정치인들이 아니면 그때 권력자들이 야 그래도 이런 거 넣어야지라고 해서 뭔가 하셨다는 말씀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관에서 제도에서 요구하는 저 장면들은 어쩌면은 앞선 제가 얘기한 걸 수 있겠다. 근데 사실 저는 예전에 이 건물을 보고서는 사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저 지붕을 저렇게 올리셔서 그냥 그 처마의 곡선을 그냥 만드신 거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김중업 선생님이 어쩌면은 그냥 그 위에 띄운 지붕은 땅이야. 비도 담고 해도 거기 떨어지고 비바람도 맞는 애야 라는 거를 좀 우리 것을 그렇게 표현하신 게 아닐까. 여기만 봐도 이 건물하고 분명히 이제 얘는 다르거든요. 이번에 뭐 조민석 건축가가 또 비슷하게 지금 지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게 어쩌면 우리하고 다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그 상징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형이 중요한 거예요. 예. 이 지형이 밑에서 이렇게 받쳐주니까 이놈이 딱 살지. 그렇죠. 이거 뭐 이런 데다가 서가지고 여기 있다고 쳐봐. 이게 허공이 딱 보이니까 땅을 잘 고른 거지. 그래서 오늘은 지붕만 얘기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아니, 그래서 저 이걸 찾았어요, 교수님. 지금 보시면은 이게 70년도, 지금은 없어요. 이게 이제 새로운 공간 사옥이 요 한옥을 허물고 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지붕 없이 우리 건축의 평면을 재해석하셨죠, 김수근 선생님께서. 근데 이게 이제 현대 건축, 그러니까 모더니즘에서 어떤 전통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요 사진 보면서 또 하게 됐습니다. 근대 건축이 우리 인간의 생활을 중시 여기고 혼자 살 수 없는 인간에게 뭔가 그런 물음을 던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뭔가 하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하늘을 배제하고도 우리는 살 수 있잖아 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이 평지붕과 요 지금 한옥을 제가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교수님 말씀하셔도 하늘을 설명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붕이라는 거를 단순히 구조나 기능으로 볼 게 아니고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다. 앞서 미지의 세계 얘기했는데 알 수 없죠. 변화를 여전히 다 모든 거를 100% 맞출 수 없는 그 하늘의 변화들을 그래도 인지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지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사진에서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능과 거리가 먼 이런 전통 주거에 대해 왜 한옥은 지붕에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고 이런 고생을 하니? 근데 저는 이게 하늘로 열린, 아까 이제 문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언어 없이도 뭔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 건축이 교수님이 철학 이전에, 언어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성을 건축이 함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거기다가 하나 더 연결을 하면은 그래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지어왔던 집을 한옥이 품고 있는 거죠. 그 육중한 지붕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지붕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크게 만드는 거를 비방만 하지 말고, 폄훼하지 말고, 우리가 그래도 꾸준히 지어온 공동체에 공유해온 문화 자산이니 이것들을 좀 그래도 누군가는 계속 짓고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요거는 저희 지금 짓고 있는 집인데, 그러니까 사랑채를 이렇게 지어달라고 하셨음에도 요게 이제 400년 동안 계속 개축을 했던 집이고, 여기 뒤에 지금 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려왔던 그 종갓집 앞에다가 없어졌던 사랑채를 저희가 다시 복원을 좀 한옥을 재해석해서 했는데, 중간에는 이게 지붕을 얹기 전에는 거의 한옥보다 굉장히 얘가 컸었거든요. 근데 막상 지금 가서 보면은 이 징크로 지붕을 덮고 나서는 뭔가 좀 왜소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뭔지는 조금 더 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것들은 이제 앞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제가 끝에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책 읽으면서 또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제가 이렇게 경험했던 것들을 그냥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고요. 그래서 저 김정 선생님 이름을 그 요걸 그리면서 적었던 거는 여기까지 다 하신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요걸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저 책 읽으면서 뭐 빗살무늬 토기라든가 어떤 토기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만들었다는 건 집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우리의 공통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 표현했을 거고 그게 이렇게 좀 시간을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다른 뭐 그게 집일 수도 있고 옷일 수도 있고 이렇게 쭉 내려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무시하지 않고 뭔가 좀 그거를 이게 이제 상징이라면 너무 이렇게 고착화시킬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거를 알고서 한옥을 대하면은 또 다른 생각,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기와 밑에다가 흙 집어넣지 않아요? 옛날에는? 예, 요즘에도 조금은 넣습니다. 저 기와를 놓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또 단열도 되고. 네. 그러니까 흙이 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위에도 있고 벽에도 흙 쓰고 뭐 갖다 주면 그냥 흙으로 다 뒤집어 쓰여져 있는 거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땅이지. 됐네. 이제 그 집에 가면 되겠네. 이제. 저는 사실 그 전에는 별로 생각을 안 했다가 교수님 전반적으로 그 교수님 책들을 읽으면은 특히 지붕에 대한 부분 말씀을 중간중간 주실 때 건축이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저 기와 지붕 특히 그러니까 비가 있기 때문에 지붕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말씀 주신 게 굉장히 저는 깊이 와 닿았었거든요. 그 이유를 하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물체가 있잖아요. 물체가 있는데 물체는 놔두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 짓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생각하는 뭔가에 상념이 있고 개념이 있는데 그대로 받아주는 게 그게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오브젝트 입장에서 보자고. 거기 있는 벽돌이니 기와니 아무 잘못도 없어. 나무니 뭐니. 근데 나무도 벽도 뭐 기와도 자기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와가 있다 그러면 기와는 우리가 뭐 빗물 잘 흘려 내려가라고 뭐 이렇게도 수키야 뭐 암기와 이래가지고 덮어서 했다. 그럴 것 같아. 이렇게 했으니까 내려갔고 그 가운데 있는 게 비가 셀 것 같으니까 새지 말라고 위를 이었다. 까지 됐어. 그런데 저게 기와, 그럼 세상에 그러면 모두 다 저런 기와로 만들었겠네. 근데 전 세계에 있는 저런 유의 버네큘러한 그거의 지붕은 다 모양새가 다 다르다고. 근데 그 지붕이 하고 있는 역할은 모두 다 빗물 흘려버리는 거라고. 어떻게 하면 빨리 흘려버릴까라고 하는 거였는데, 뭐 노르웨이나 무슨 스칸디나비아는 나무밖에 없으니까 나무를 짜가지고 나무로 지붕이 만들어가지고 물 잘 흘려요. 거기는 골도 없고 저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나무보다는 흙이 많고 구웠고 이래가지고 단단하고 투과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만드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물질이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언어가 있다 이거지. 언어가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다. 거한테도 있다. 그러니까 관점을 저기는 기와나 지붕이나 그리고 저걸 버티고 있는 게 나무잖아. 나무. 나무가 뭐 있는데 아까 지붕이 거대하다. 나무로 지으니까 지붕이 거대해진 거지. 나무로 이걸 받치려니까. 만약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걸? 근데 방법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한 건데 이게 뭘 과다하냐 이 말이야. 나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 한옥을 짓지 말라고. 한옥을 앞에다 두고 그 물체가 말하고 해온 이유가 있고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가 육중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얇게 하다 왜 육중한 거를 하려고 그러냐. 그럼 한옥 하지 말라고. 딴 거 하시라고. 그런 게 잘못한 것 같아. 근데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신 모양인데 어디서 무슨 얘기를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주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옥이 변화해야 된다 할 때 그럼 얘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분석하는 이제 방식이 그러니까 지붕의 무게가 이 정도 되는데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게 맞는 거야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둥의 크기는 적절한 거니
저 대들보는 우리가 이제 뭐 큰 뭐 집에 대들보라는 표현도 있는데 저렇게 저 자중이 얼마나 심한데 저걸 저렇게 거니? 그러니까 이 관점이라는 게 이거니까 효율적으로 재료를 조금 쓰고 버틸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한옥은 안 그런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되묻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오히려 누가 했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연구의 논의 속에서 그러니까 저는 얘를 이렇게 뭔가 해체해가지고 얘를 어떤 것과 비교를 하는데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 비교하는 방식이 원래 이제 얘가 지어진 때의 방식하고 좀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그냥 그렇게 확 재단해 버렸을 때 얘는 완전히 그냥 이렇게 뭐 표현은 몹쓸 것인 거죠. 어찌 보면은 그런 기준으로 했을 때는. 되잖아. 그래서요. 그러니까 옛날에 60년대 많이 했잖아. 콘크리트로 청와대도 지금 그 건물이 다 철골조잖아요. 네. 철골조 짜가지고 뭐 소수민이 뭐니 다 맞춘 거잖아. 그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 근데 그 요구가 있단 말인데 그거 지금 보고서 왜 이렇게 무식한 건물을 져가지고 고생하냐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 시대에는 그걸 요구했다고. 맞습니다. 그거 설계한 사람 무슨 국수주의자처럼 욕하고 그런 거 정말 잘못된 것 같아. 철골로 그렇게 져봐라 그래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 격식을 맞췄잖아. 어쨌든 간에. 난 그 설계한 사람 대단한 사람 같아. 근데 그런 거는 이게 받아들이지 않고 너무 어떤 이념이랄까? 뭐 바깥에 있는 그런 걸로 건물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된 생각으로 해보자 이거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라고 하는 말은 내가 만든 말 아니에요. 여기 10권짜리 책 보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그러니까 대상, 오브젝트 지향적 뭐라고 했어요. 그게 그거라고. 그러니까 잠깐 오브젝트라고 하는 건 별 볼 일 없고 뭐 서양에서 만든 아니라고 거기서 출발해 보라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기와지붕의 기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만든 것 같고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반대로 보면은 그 기와 입장에서 보면 물을 타고 흘러 보내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두 개가 똑같지 않냐? 다르다고. 하나는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 그거를 관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있을 때 그건 많이 왔어. 오브젝트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해야 될 거리가 훨씬 많아지고 재료를 쓰거나 할 것들이 훨씬 많아진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꾸만 이걸 보고 육중한다. 지금 여기 있는 이거 보면 저 대들보는 반만 해도 쓰겠네. 3분의 2만 해도. 맞아. 3분의 2만 해도 쓰겠네. 그죠? 근데 사실 이게 두께도 그러니까 높이만 어느 정도 확보되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더 배운 바로는 그 산 중턱에 이렇게 꼬부라진 나무 있죠. 꼬부라진 나무 같은 경우는 더 얇아도, 왜냐면 걔는 이렇게 이미 휘었으니까. 이미 휘어서 그 반력을 받아주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거를 그런 나무를 구해서 반으로 했다고 치자. 네. 그 지붕 날아갈 것 같은데. 저걸 뭐 의장적 재료, 나 의장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많이 쓰이는 말로 보면 저거는 저렇게 두꺼워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아깝다. 그럼 한옥 짓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아까 지붕을 왜 이렇게 두껍게 짓느냐. 지붕을, 그러니까 일본식 지붕하고 아까 함석 지붕하고 무슨 거기다가 오늘날에 있는 징크레드, 그 같은 지붕이 다 다르다고 맛이 다른 건데 어떡하냐고. 네. 아까 징크 지붕은 난 잘 모르겠어요. 그 속에 들어가니까 목조를 줬으니까 그 목조로서의 한옥은 그걸로 만족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잘 모르겠고 바깥쪽에서 보면 그게 무슨 한옥이냐. 몰라, 부분적으로 해석하니까 그건 논외고. 예. 아무튼 위만 쳐다보면 한옥의 지붕이 아닌 것 같아요. 격식도 다르고. 근데 그게 한계 어디까지 가면 그게 한옥의 그 격식이거든요. 예를 들면 유럽에 하프팀버 그 목조로 된 게 있다. 하프팀버는 딴 게 아니잖아. 어쨌든 목조를 반이나마 바깥에 해가지고 만든 거죠. 숨길 수도 없고 내볼 수 없으니까 내보는 것 자체에서 그걸 만들었는데 그 골조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움을 나타내니까 오랫동안 쓰이잖아요. 네.
그럼 하프팀버를 쓰지 말자. 그거 왜 잠깐만 그런 거 쓰냐? 그러면 그 건물 만들지 않는 거죠. 근데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소지 오랫동안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살아온 사람들의 자손이 지금 뭐 유리집에서 살고 뭐 하는 거예요. 벽돌도 마찬가지. 벽돌이라고 하는 게 벽돌 순수하게 벽돌조를 짓는데 벽돌조로 짓는데 구조를 짓는데 뭐 스팬을 뭐 30m 뗄 수 있어요? 벽돌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30m 떼는 게 다가 아니라고 벽돌이 가지고 있는 그 재료의 한계치와 그것이 오히려 사람에게 안온한 느낌을 준다든가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벽돌이 하는 역할이지. 벽돌을 가지고 뭐 40m 늘었다. 거기다 철골 넣었다. 그게 무슨 자랑이야. 그럴 바에야 철골로 세우고 말지. 벽돌을 왜 돼? 거기다 벽돌 왜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그 가지고 있는 사물에 한계가 있고 그것에 효용치가 있는데 그 효용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데 한옥을 보고 두껍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계량적 사고에서 바라보는 것 같아. 예. 그건 아닌 것 같아.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요 부분은 그동안 생각을 안 하다가 이번에 이제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얘를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이 재료의 특성으로 보면은 사실 한옥과 연관을 짓는다는 건 선 정도잖아요. 근데 그냥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옥을 지면서 아까 이제 그런 얘기들 어쩌면 아까 교수님 말씀 주신 그건 한옥이 아니지라고 했던 그러니까 그 이제 정확한 포인트는 더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건 한옥이 아니지라고 했던 부분들까지 포함하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은 되게 상징적인 걸 수 있겠다. 그냥 단순히 재료를 바꿔서 뭔가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성질만으로 설명이 다 안 되는 우리 거라고 우리가 그 생각하는 뭔가가 있구나라는 게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닿은 게 있어서 아직 좀 더 연구가 아니면은 생각이 더 필요하지만 좀 조사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성당 공부를 본의 아니게 열심히 했는데 최근에 뭐 가톨릭 평화신문에서 뭐 49회를 써놔가지고 매주마다 지금 아주 빵 구워내듯이 어려워 죽겠어. 본래 연구한 사람도 아닌데 그냥 예스한 게 잘못이었는데. 근데 이제 뭐 공부한 게 있고 조금 찾아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콘크리트로 집을 짓는 거거든요. 저희 콘크리트라서 하는 얘기야. 콘크리트로 성당을 짓는다. 이게 처음부터 찬성했을 것 같아요? 찬성 안 했어요. 우리가 건축사 책을 보면 어규스트 베르가 드 랭시 성당을 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콘크리트 얇게 해가지고 한 거 많이 보잖아요. 뭐 스탠드가 그랬어. 이게 우리 건축가 학생은 뭐냐면 이거 보면 아 콘크리트로 성당을 이렇게 졌구나. 그게 정말 간단치 않은 건물이에요. 그거 굉장히 훌륭한 건물이야.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있냐면 콘크리트가 문제라고. 근데 콘크리트는 언제 주어졌느냐? 이 시대가 20세기가 주어진 거야. 콘크리트는 성당을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 아니고 이 시대의 사회를 발전시키는 모든 건물이 콘크리트와 철골과 유리로 지어지게끔 다 만들어졌어. 그런데 개신교는 굉장히 빨리 1920년대에 이 콘크리트와 철골을 가지고 만드는 교회를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없던 평면이 생기고 구조법이 생기는 건데 그걸 빨리 했다고. 누가 했냐? 루터교가 먼저 했다고. 루터교는 개신교거든요. 바르트네이라는 사람이 개신교회를 몇 개를 지었냐면 125개를 졌어요. 125개를 진 사람이야.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했냐면 꼬르부지하고 친구야. 그 사람 모르죠. 바르트네이라는 사람 모르지. 꼬르부지는 잘 아는데.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다들 이렇게 생각했어. 어떻게 옛날에 그 콘크리트란 집을 어떻게 지을 수 있냐. 그래가지고 거절했다고. 이유가 있어요. 개신교는 콘크리트를 지어도 장식이 필요 없어. 장식을 짓는 거를 지우는 교리를 가졌기 때문에 무슨 뭐 이렇게 있으면 그 싫다. 다 지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코노클라스트 하잖아. 그 우상 뭐 이런 거 싫다. 그래 다 지워버렸잖아요. 근데 가톨릭은 그거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 근데 콘크리트로는 그게 표현이 안 돼. 오로지 돌로 까가지고 해야지 그 모양이 나는데 콘크리트는 이게 탁 치면 거푸집을 끝이에요. 그러니까 냉혹한 재료지. 그래가지고 이 재료가 쓰이지 않고 이렇게 거부당했다 이 말이에요. 늦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랭시 성당의 그 콘크리트 진 거는 굉장히 탁월하게 그 성당의 모습을 유지시키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다 프리캐스트로 짠 거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야 이것도. 이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니까 이런 지붕을 만들었지. 기와 지붕으로 못 만들어. 그러니까 네. 저 프랑스 대사관의 김중호 선생님은 정말 전무후무한 한국의 고유한 지붕을 설계한 거 똑같이 못해. 예, 저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하면 김중호 선생님 거 본딴 거라고. 맞습니다. 정말 유니크한 거. 저 보물단지로 남겨놔야 돼. 저게 뭐냐?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콘크리트를 쓰면 어떻게 되냐? 콘크리트로 할 수 있는 한옥의 모양은 딴 모양이야. 그럼 딴 동네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왜 육중하냐? 아, 뭐 줄여라. 그거는 콘크리트로 다시 한옥을 지시라. 이거 60년대 많이 했다고. 영역이 달라. 근데 지금 여기는 뭐냐? 목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안에서의 가능치만 하는 거고 그 이상 벗어나면 이게 아닌 게 되고 인게 되고 그게 범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 안에서 얘기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난 목조로 만든 한옥을 망가뜨리는 것 같은데 그건 콘크리트 치라고. 요새 이제 한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모두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타가지고 콘크리트나 철근이나 이거를 가지고 할 수 있잖아라는 사고가 요 지금 한옥 국가 한옥센터도 생기고 모두 생기고 하니까 굉장히 옛날과 다르잖아요. 네. 그 흐름에 올라와서 그 논리를 쓰는 거란 난 생각해. 그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 흐름이 없었다면 그런 논의도 안 했을 거야. 네.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난 아니라 생각. 건물이 가지고 있는 게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에 있는 게 왜 어른은 못 들어가냐 하는 거 똑같은 거지 그게. 이게 지붕을 이렇게 낮게 해가지고 애들 위해 만들었더니 아니 어른들하고 키가 2m 몇십짜리 어른도 많은데 왜 거기는 못 들어가게 하느냐 뭐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이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아니, 스트레스는 아니고 이번 기회에 이렇게 왜 그런 질문들을 했을까? 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걸까? 이거를 좀 되짚어 본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하늘인데 땅이 아니라. 네, 그래서 그런가요? 저는 근데 그러니까 지붕을 김원철 땅에서 소장이 올라왔다. 얘기했던 그거는 이렇게 덮어서 밑에 이렇게 에워싸야 되는 건데 이건 들어 올렸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하늘과 창공과 그 위에 떠 있는 그 모습이 이분한테는 많은 네. 건데 종묘 같은 분위기나 종묘는 가라앉는 거잖아. 그러니까 김중호 선생님은 종묘와 같은 지붕은 관심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그 훌륭한 건물들이 다 그렇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경회루나 뭐 이런 것처럼 가볍게 떠 있고 물 위에 떠 있고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한 이미지가 김중호 선생님 많지만 그 말고 맛배지붕으로 해가지고 길게 있는 종묘 같은 거에는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꼬르비제는 하늘이거든. 네. 꼬르비제 때 배운 분한테는 그리고 당시에 근대라고 하는 모더니즘의 사고는 그런 조형을 보냈지 그 원하는 건 아니다. 반대로 보면 자 이걸 보고 하늘입니다라고 한다든지 지붕입니다고 말할 필요가 없고 이건 하늘인데 땅과 관계되는 지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지가 뭐 에워싼다든지 주저앉는다든지 뭐 땅과 결합한다든지 뭔가 이런 식의 어휘를 발전시키는 게 훨씬 중요하다 생각해요. 김중호 선생님은 하늘을 형상한 거라 생각하니까 예. 꼭 한옥의 지붕이 한 가지만이라 생각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요 그림은 그 빗살무늬 토기에 있는 이제 뭐 구름이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연상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붕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뭐 사실 빗살무늬 토기라는 게 거기에 구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있거든요. 우리 예전에는 사람이 구름에서 태어나고 그 당시 때 한 4,000년 전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구름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했대요. 여기 우리나라에 있는 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빗살무늬 토기를 무덤에 같이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좀 이어져 오는 듯한 느낌들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한옥의 지붕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담겨 있다라는 걸로 저도 그냥 한번 가정을 해보고 오늘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아까 의문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뭐죠? 고인돌. 네네네. 고인돌 그렇게 보지 않고 반대로 보면 여기서 이걸 올렸으니까 땅이잖아요. 네. 땅을 잇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셨잖아요. 네네네. 요 순간에 이미 이게 하늘 아니야? 요걸 들어 올리는 순간에
아니 주저앉아 있으면 주저앉아 있는 놈 놔두지 뭐 그렇게 무거운 거를 들어 올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은 그러니까 땅을 생각하고 하늘을 생각하는 좀 그러니까 뭐를 중심으로 생각하느냐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냥 근데 분명히 그동안은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거 아이러니한 것 같아. 네네. 들어 올려서 그 육중한 걸 뭐 어떻게 그 제키도 아니고 뭐도 아닌 걸 어떻게 들어 올렸지? 근데 돌덩어리가 이따만하잖아요. 가벼운 돌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들어 올린 것 자체는 공중에 부양시킨 거니까 이게 이미 땅은 아니야. 근데 하나는 왜 육중한 그 돌을 골라가지고 거기다가 놨어야 되냐? 그게 묘기 때문에 땅 속에 묻는다고 하는 건데 그게 이율배반적인 거 아닌가? 땅 속에 묻으려면 그냥 묻지 뭐하러 그걸 들어서 묵중한 그건 흙이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훨씬 강한데 그거를 내려 누르고 있다. 근데 왜 들어 올리냐고. 이거는 그 무거운 거를 들려면은 왜 드느냐고 그 이유를 얘기했어야 될 거야. 저 스톤헨지처럼.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들어 올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왜 올리면 돼요? 그러면 그 올리는 거가 그 사람의 죽은 사람의 뭔가를 굉장히 존중해주고 하지 않은 그게 없으면은 그 정성이 그 들어 올릴 수가 없다고. 그냥 들어 올려 하는 게 아니라고 뭔가 있다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들어 올려주는 거지. 네. 그러니까 들어 올리는 순간에 그거는 땅에서 벗어나는 거고 무지 무겁다는 건 땅의 속성이 두 가지가 붙는 거고 양쪽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올리면 이건 이제 용상 인상 해가지고 들어 올리는 거고 이거는 이제 막 이러고 있는 거고 아무튼 뭐 여러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너무 좀 이게 그러니까 지붕만으로 계속 생각을 머릿속에 한 2개월 전부터 이번에 되게 저는 의미가 있었던 게 쓰고 싶은 거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뭐 지붕 우리 한옥 재료 중에 예전에 임원경제지에 그 지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이 이만큼 있다가 이번에 발표하려고 하니까 다 걷어내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좀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한 가지 아까 이제 땅과 관계된 지붕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은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뭐 설계사무소에서 동료 아니면 어디 가서 같이 나누는데 뭐 이 하루 종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한번 얘기해 보자 그래가지고 생각을 나누는데 좋을 것 같은데 평상시에 이런 생각 프로젝트 할 때만 하시잖아요. 프로젝트 할 때도 사실 이렇게 한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공통 주제를 가지고 할 기회가 없어서요. 한번 봐도 내가 좋은 선생님인 것 같아. 그걸로 그냥 버티고 살아. 착각 속에 살아.